언제나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의 형태가 있는 거니까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아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랜 기간 가르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이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닌데 그거를 이기려고 든다고요.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갈수록 아이 키우기 어렵다고들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육아하고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국민육아 멘토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댓글을 통해서 박사님 모셔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서 나를 그랬어요? 잡고 있었는데 오늘이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가정의 한계, 비상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센터로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올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가정 내에 비상 신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생기면 인간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반드시 인간 내면에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이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면의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일단 불안하고요. 또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 하던 모습, 없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면 아이들은 의외로 공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난폭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난폭한 게 아니라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양한 어떤 양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이던 모습들이 보인다 할 때는 일단 야단을 치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1차 화살은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못 피했지만 2차, 3차 화살은 피해야 돼요. 그럼 2차 화살은 뭐냐면 이걸 피하려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각자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알아차려 보려고 하고 우리 가족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 3차의 화살을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가족 구성원의 탓을 하지. 여기서 나는 어땠고 나는 왜 이걸 이렇게 힘들어하는가에 자기를 보는 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가까운 가족은 피하고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는 언제나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나는 유독 이것을 왜 이렇게 견디기 어려워할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꼭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꼭 가지셔야 돼요. 아이들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기가 더 힘들 테니까 부모님은 스스로 반드시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맞죠.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하지만 그렇지만 역할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부모의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부모의 위치에서 해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해요. 그러자면 갈등이 생겼을 때는 부모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부모인 내가 한 발 물러서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아이한테 또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익숙해요. 사실 익숙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집안에 있으면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은 원의 선생님이랑 학교에 선생님이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저녁에 잠깐 밥 차려주고 그때만 봤었는데 좀 놀다가 씻기고 재웠거든요. 근데 너무 긴 시간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못 보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은 깊고 따뜻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애를 이렇게 봤더니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든 부모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어리든 크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왜 이러는지, 얘는 왜 그럴까를 탐색하려고 해봐야지. 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이것을 내가 그 꼴을 감당해주지 않으면 이걸 내 눈앞에서 빨리 없애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일단 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만 하는 거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상황에서 나는 부모로서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까지 못 가는 거죠. 언제나 그러니까 울면 울지 마. 애가 던지면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한편으로는 본인이 네. 편하려고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섭섭해 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박사님 현장 육아는 그렇다고요. 그럼 아 맞아. 알아요. 정말 이해합니다. 누구보다 이해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걸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알아야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래도 알아야 뒤돌아보고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 날은 이 원을 360도라고 보면 1도의 변화라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1도의 변화가 생겨야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다른 것에 도달해 있다고. 다른 곳에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쪽에 도달해 있고 아이를 좀 더 잘 끌어줄 수 있는 길로 도달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하지 마.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너 장난감 정리를 안 하면 너 갖다 버린다. 뭐 이렇게 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너네 둘 다 놀지 마로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근원적인 문제에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킹맘들이 많이 일 그만두려고 고민하는 분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배로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학교 들어간 이제 돌봄 공백 때문에 많이 방황하거나 힘들어하는 워킹맘들을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은 눈 떠서 잘 때까지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위험에서 나의 생명을 고려하지 않고 뛰어줄 수 있는 거는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 어떨 때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에이 괜히 결혼했어 뭐 아 내가 애를 안 낳았다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생각 뒤에는 또 처절한 몸부림이 와요. 내가 모성애가 약한 엄마인가 보다 이런 이제 죄책감이 막 오는데 그러나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요 직업을 많이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아니 직업 말고 너가 어떻게 살고 싶어? 너는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꿈이 있어야 해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이 워킹맘들에게도 저는 꿈을 잃지 말라고 얘기해요. 직업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왜 하늘의 별처럼 내 마음의 별로 이렇게 새겨서 그냥 잊지 않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자식을 주셨대요. 그래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인간이 조금 더 겸허해지고 철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겸허해지면서 그래 이것이 인간의 삶이구나 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냥 이걸 좀 또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막 힘들어하는 게 우리가 성공 신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유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애청자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네. 보면 네. 오은영 매직이라고도 하잖아요. 박사님은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을 보고 네. 이게 원인이다. 이런 걸 네. 살펴봐야 된다라고 정확히 짚으시는데 네. 엄마는 몰라요. 네. 거기까지 나오기까지 그래서 네. 고민하다가 네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왜 엄마는 모르실까요? 일반인 부모들이 그 방송에 나온다는 건 굉장한 용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용기를 내서 나온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반은 해결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기본적으로. 야, 이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위대한 면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봐요. 저는 뭐 의과 대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제가 의대 교수할 때는 전공의들도 레지던트 과정을 가르쳐보고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들이
가르쳐 줬을 때 제일 잘 배워요. 그리고 제일 잘해요. 제일 적용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힘이라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일단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일반인 아이들이고 일반인 부모잖아요. 네. 근데 물론 어떤 분은 에이 저거 방송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지. 시킨다고 안 해요. 맞아요. 애들이 그 자기를 시킨다고 하나. 공개하는 건데. 그럼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걸 시킨다고 일반인 부모가 합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거는 정말로 자식을 잘 이해하고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요. 왜냐하면 숙식을 같이 하고 1년 365일 사랑의 눈으로 애를 보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찰을 하는데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자료나 정보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역하고 번역하고 연결하고 해석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아, 데이터 분석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뭘 던져요? 네. 그러면 던지는 건 수시로 봐요. 네. 그러면 이 던지는 거에 이 문제 행동에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어라 얘 봐라 야 너 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혼나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 아이가 던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난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레스토랑에 자기가 오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애가 난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빨리 집에 가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가 오자고 했잖아.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너 엄마가 오늘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랬는데 네가 오자고 그랬는데 네 입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얘가 왜 집에 가자고 하는지에 대한 그 다음 단계에서의 이 아이의 진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안 해요. 못 해요. 어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진정한 숨어져 있는 미닝, 이유 이거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부모를 불안하게 해요. 왜냐하면 잘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면 두렵거든요. 그럼 이 두려운 걸 빨리 없애고 싶어. 그러니까 애가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이든 문제 양상을 그만하게 하고 멈추게 하려고만 하지 이거의 진정한 이유를 찾아 들어가는 그 다음 단계 양파라고 보면 껍질을 한 단계 더 까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는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 면을 봐야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이걸 이렇게 하나씩 한꺼풀씩 벗겨 나가야 됩니다를 알려드리는 건데 레스토랑에 가서 아이가 나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한 아이는 뭔가 내리다가 싹 추웠어요. 그러면 일교차 때문에 추우면 아이들이 제가요 체온 때문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집에 가자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진짜 이유를 찾아보려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자꾸 못하게 하기만 하니까 아이는 못하게 하는데 한 번의 말을 안 듣고 두 번의 말을 안 듣고 세 번의 말을 안 들으면 소리 꽥 지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딱 3, 4번의 원칙이 어째 이렇게 충실한지. 제가 이 다음번에 쓰는 책은 3이란 어디서 나온 기원일까? 저 정말 100만 부 팔릴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쓰고 싶어요. 3, 4번 딱 버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문제 행동을 똑같이 하면 소리 꽥 지른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아이들한테 있어도 부모는 생명과 생존의 동아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무서운 얼굴 표정을 하면 아이들은 멈춰요. 왜? 사랑을 잃을까 봐. 보호받지 못할까 봐. 그럼 애들이 멈추거든요. 그럼 또 우리가 이걸 착각해. 아, 얘가 배웠구나. 배웠구나. 근데 사실 애들이 가만히 있는 거는 부모를 존경해서도 아니에요. 그 부모 말이 옳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너무 그 상황이 무서우면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건 절대 해결된 게 아니군요. 그럼 잊어버려요. 왜냐면 잊어버려요.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맨날 뒤돌아서면 똑같은 행동 또 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우리는 점점 언성을 높이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가 아이를 사랑했지만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화내고. 박사님 네. 이상행동을 아이의 무슨 문제 행동을 봤어.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네. 그 이면을 보기 위해서 가설을 좀 세워가지고 네, 네. 이걸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요. 물론 이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면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네, 근데 애들한테 안 물어봐요, 우리가 잘. 애들 대답 안 할 것 같아요.
대답해요. 해요? 네, 아, 금쪽 같은 그렇구나. 레시피를 봐보세요. 아이 속마음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애들이 맞아요. 나불나불 얘기를 잘해요. 생각보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깊은 대화가 되는구나를 보고 깜짝들 놀라세요. 그걸 우리가 대본 써서 좋겠냐고요. 왜냐면 애들 절대로 안 해요. 맞아요. 그거 정말 아이들 자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지시어를 많이 써요. 물론 상황에 지시어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하루 종일 아이랑 얘기할 때 지시어만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자마자 너 오늘 이거 문제집 풀었어? 몇 장 풀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맞아요. 오늘 뭐 하고 놀았어?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이렇게 안 해요. 엄마는 이게 오늘 제일 재밌었는데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그 방식이 익숙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체로 말을 해요, 애들이요. 네. 너 오늘 여기 오고 싶어 했었잖아. 네. 근데 집에 가자고 할 땐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유를 알면 너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왜 집에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아이가 추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너 좀 추웠구나. 그래. 그럼 이거 좀 입고 있어 볼까? 아니면 차 안에 조금 있어 볼까? 그리고 괜찮은지 보고 그래도 계속 안 좋으면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데 네. 그럼 제가 물어보라 그러면 또 어떤 엄마들은 박사님 제가 물어보거든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시켜요. 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러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래? 감정이 섞여서. 네, 이 왜와 왜 너무 왜 그러는데 이거는 다른 거. 진짜이죠. 도대체 나 이유를 모르겠다. 너 왜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 굉장히 겁먹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도 네.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도.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네. 핵심을 늘 벗어난 굉장히 소모적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익숙한 것 중에 좋은 것도 많고요. 네. 익숙한 것 중에는 때로는 이제는 정말 바꿔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부모도 내 부모를 보고 그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어느 순간 답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유명한 그러죠. 연구가 있어요. 유명한 연구가 뭐냐면요. 사람이 만 12개월부터 만 3세 사이에 되게 가장 중요한 양육자가 부모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또는 중요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예. 이 애착 반응이 고정되어서 만 3세 이후에 그 이후의 나이에도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대로 행동으로 반영되더라. 이 퍼센트가 80 내지 90%더라. 그러면 이게 대를 물린다라는 게 딱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버클리에서 한 연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네. 성인 애착 평가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를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어릴 때 너무너무 무섭게 부모로부터 너무 부모가 무섭게 하고 맨날 막 벌쓰고 체벌하고 손바닥 맞고 그랬어요. 물론 마음으로는 부모가 나 잘 되라고 사랑해서 그런 거 알아요. 알지만 마음으로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무섭고 여전히 부모는 부모인데 이렇게 가깝지 않고 무서워.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지만 네. 그렇게 대하지 않는 방법을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 상황이 되면 예전에 배웠던 경험했던 방식이 난 닮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쑥 나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맨날 저 같은 전문의가 그거 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또 굳이 하겠대. 그럼 저는 아니 전문가들이 그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하지 말라는 걸 왜 굳이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그만하고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저항이 심하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좋게 말하면요.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또 좋게 말해보세요. 애들은 3-4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1000번, 1000번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몸에 안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밀고 나갈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력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아이가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오면 금방 예전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거 돌아가는 거죠. 익숙하니까. 그리고 얘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감정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막 얘가 날 무시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엄마는 몇 살이세요? 그러면 뭐 39이요. 그러면 애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5살이요. 그럼 아니 만 나이로요. 저희는 또 만 나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트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39개월이에요. 막 이러면 아니 39개월 애를 39살 엄마가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사랑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동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의 형태가 있는 거니까 이 아이를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아이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오랜 기간 가르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이는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닌데 그거를 이기려고 든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 즉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애한테 먼저 이 감정의 평정심이 떨어져서 깨져서 뭔가 너 어디 한번 오늘 이런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쇠털 같은 날이 많이 있는데 꼭 굳이 오늘 막 감정이 요동치는 날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러면 공격해요, 애를 생각보다. 화가 공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말도 다 가시가 솟구치고 그래서 애를 공격해요. 그럼 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 건가요?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잘 키우는 노력해야 되는 방법이 좋은 게 많은데요. 그거보다 애한테 어떻게 하면 해를 안 주고 키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 잘 키우는 것보다 해 안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 내가 얼마나 애를 사랑하는데 해를 주냐고 막 이래요. 근데 생각보다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노여워하면 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단점이 보이는지. 그렇죠. 아예 단점이 보이잖아요. 네. 그럴 때 훈육은 어떻게? 아니 글쎄요, 애를 보면요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많아요. 근데 얘들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얘네들이라고 부모인 우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 사랑하거든. 근데 어쨌든 뭐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갈 때 비교적 평화롭게 그저 전쟁 안 하고 많이 싸우지 않고 해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서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도리라고 해요.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아주 정확한 기준과 아주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안 되는 거는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참고 해야 해.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애가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주사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와 신나 이런 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막 싫다고 할 때 아는데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속이면 안 돼요. 뭐 남이 날아간다 뭐 이런 데든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갈 때 병원은 너가 열이 나서 가는 거야. 병원에 가는 게 싫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지. 애를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꼬드기고 갔다가 더 그럼 배신다고. 야 세상 믿을 인간 하나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한테 분명하게 말해줄 걸 분명하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이런 걸 훈육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TV를 보는데 동생이 TV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알짱거려. 그래서 자꾸 가서 애를 밀어요, 동생을.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네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사람을 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거를 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야. 이걸 훈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육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폭이 그리 넓지도 않아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훈육을 통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훈육할 때 훈자 한자가 말씀 언변의 내천자잖아요.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네, 말로 가르치는데 논어를 찾아봤더니 덕으로써. 덕으로 자녀나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다. 덕을 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이 가끔 그런 걸 가르칠 때 아이가 다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가 막 메롱거리면서 도망가면 어떤 엄마나 아빠는 얘를 잡으려고 하다 미끄러지고 막 쾅 부딪히고 어떤 애들은 막 자기 머리 꽝꽝 찍고 또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서 엄마 다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칠 가능성이 있거나 아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을 때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처럼 애를 잡아주는 거야. 이게 잡는 게 아프게 억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치니까
이 손이 안 빠져나가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 너 오늘 한번 맛 좀 봐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날 잡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애를 잡을 때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이가 다칠 것 같을 때 막 꽉 찢고 이럴 때는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지.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때리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절없이 때리게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맞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한테 상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동그랗게 해서 손목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애가 이렇게 하면 뒤로 좀 가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안 다치잖아요, 관절이. 그럼 이렇게 잡으면 또 발로 차요, 애들이. 발로 차면 어떡하겠어요? 맞아야지. 별 수 없지. 왜냐하면 이것까지 안 맞으려면 눌러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데 내가 발로 차면 딱 그걸 감당해줘야 돼요. 그만해. 그럼 멈추죠.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딱 기다려야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내가 발로 찬다고 잠깐 너 막 그때 보면 화나고. 아니면 막 이렇게 약하면서 엄마 아파 막 이러면 애들이 그 순간에 이게 힘의 균형의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 아프게 하는 주먹의 힘이 아니라 부모의 지도력이라는 힘을 갖고 아이를 딱 대하는 거죠. 나는 네 엄마고 아빠고 이건 내가 꼭 가르쳐야 돼. 오늘 이 상황에서 너를 가르칠 건데 지금 네가 흥분해 있으니 내가 이걸 네가 좀 진정하도록 기다리마. 이런 마음으로 딱 기다리는 거지. 어디 뭐 두고 보자 너. 이런 마음이면 교육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양육은 목적이 독립시키는 겁니다. 독립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내가 돕는 건데 결국 마지막 목표는 자립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자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기가 아주 쉽죠. 그래서 훈육 상황에서는 언제나 말로 가르쳐서 아이도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가 막 화를 내요. 왜 여길 데려왔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그날 좀 추웠어요. 그러면 그 왜 화를 내는지의 진정한 의미는 화가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찾으면 그걸 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기분이 좀 안 좋구나. 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나의 감정 상태는 이래서 그렇구나. 애가 그걸 배워요. 그래서 마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도 말로 표현하는 거 점점 배워나가는데 우리가 이거에 굉장히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박사님 이번 책에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사실 돌이켜보면 갑자기 부모가 되잖아요. 갑자기 부모가 됐는데 본인의 화법을 예전에 그대로 그거를 고수하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할 대화법은 따로 있는데 이거를 간과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말들은 어쩌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거의 다 못 듣고 자란 것 같아요. 못 듣고 자란 거야. 그거를 아이한테 해주면서 아이한테 도움도 되지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내가 아이한테 해주는 걸로 내가 많은 부분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만큼은 조건과 관계없이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서 대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의존적 욕구라고 하는데 이 의존적 욕구가 안 채워지면 결핍이 생겨요. 그리고 이 결핍은 평생에 걸쳐서 누군가에 채우려고 들어요. 그게 자식인가요? 자식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힘든 면이 있었다. 그리고 예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관계고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를 사랑했던 우리의 부모님도 또 나의 자식을 사랑하는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 불완전한 존재니 언제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면이 좀 어려웠어? 힘든 면이 있었어? 한다면 뼈를 깎는 노력을 저는 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이 한 발 물러서서 내면을 봐야 돼요. 나는 좀 이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다른 사람은 넘어가는데 유독 나는 이런 면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았네. 이것이 나의 삶에 이렇게 구성이 됐네. 이것이 내 아이한테 또 이런 영향이 가네. 나의 미래에도 이런 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알아차리고 알아보도록 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각을 해야 돼요. 인간이 자각을 해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각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물림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야 못할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 이게 너무너무나 이것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아이 옆에 딱 붙어서 나는 그런 아빠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애가 받아쓰기 좀 하고 있으면 옆에 지우개 들고 서 있다고요. 앉아서 글자 하나 틀리면 또 지우고 그러면 한 바닥을 썼는데 보면 다 지워져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다른 형태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좀 이런 면이 있구나를 알아가는 거. 물론 안다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해보는 것이 인간의 성장이죠. 그럼 박사님 그 자각이 있은 다음에 노력으로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실천적 노력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해보라고 했더니 제가 이 소아정신과 의사 한 30년 됐는데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또 저항이 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애를 더 사랑하지 박사님이 얘랑 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건 맞죠. 또 인정할 거 인정해요. 저는 또 우리 아들을 내가 더 사랑하지. 이 집에는 또 이 부모가 더 사랑해. 그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바꿔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우리 아이를 덜 사랑하고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거에 대한 저항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가 직업과 학력과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무관하게 외국어를 배울 때는 완전히 초심의 마음으로 그릇을 비우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거를 또 나불나불 편하게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굿 모닝. 그러면 또 그 말투를 또 그대로 따라해.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는 말도 회화처럼 가르치자. 그래갖고 제가 육아 회화라고 붙였어요. 그냥 외국어 회화 배우듯이 제가 말하는 게 처음에는 좀 닭살이 돋고 약간 어색하거나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따라해보세요. 따라하고 따라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당신만의 그런 언어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전달할 때는 미리 연습하고 하라고 해요. 연습하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혹시 너무 무섭게 말하나? 그럴 때는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전화기에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정말요? 엄청 무섭게 말하는 이렇게 내가 무서웠네요. 그럼 내가 무서워 엄마 너무 무섭다. 그러면 저 친절하게 말하는데요. 그럼 녹음해 보세요. 어머 박사님 제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자기 모습은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그럴 때 이 감정이 올라올 때는 대화하다가 이걸 어떻게 스탑하고 제어해야 할까요? 저는 언제나 아이는 공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한테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었다 할 때는 멈추라고 해요. 멈추는 게 어려우면 차라리 저는 순간 등을 돌리고 딴 데로 가라고 그래요. 그 순간. 그냥 내가 애를 공격할 것 같으면 내가 너무 격분할 것 같고 아이한테 너무 화를 낼 것 같으면 잠깐 그리고 그냥 딴 데로 가라고도 하고 가서 15초의 시간이 필요해요. 15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흥분을 하거나 내는 감정의 이제 균형이 좀 깨지거나 또는 중요하거나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낄 때 우리 대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확 이렇게 활성화되거든요. 예를 들어 0부터 1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상황은 한 0에서 2만큼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데 내 자신 때문에 이게 다 내 자신의 문제인 거죠. 얘가 설사 건드리긴 했지만 이게 내 문제지. 근데 이게 0에서 9로 올라갔어요. 9. 그러면 0까지는 아니어도 7이나 6으로 낮추는 과정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겨를이 생겨야지만 약간 아이한테 야!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요만큼 겨를을 찾으려면 15초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그 밑에 단계까지 내려가려면 15초. 그 옛날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15초. 잘 써보세요. 15초 걸려요. 그러니까 이 15초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요거를 연습하고 몸에 배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그냥 변기에 한번 앉았다 일어나. 그게 15초인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등 돌리고 하나, 둘 이러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초 동안에 약간 스스로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을 아이가 이렇게 지켜보는 걸 통해 얘도 일상생활에서 그걸 배워나가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걸 보면 애가 그대로 보면서 배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쓱 돌려서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 애들이 꼭 물어요. 어디 갔었어요? 이래요. 그러면 야, 네가 엄마를 화나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고, 야, 엄마가 좋게 말해야 되는데 아까 화를 낼 것 같아서 잠깐 진정하고 온 거야. 그럼 애들이 그래요. 그럼 너도 좀 진정해. 그럼 이러면 좀 애들이 그래도 좀 받아들여요. 부모가 참 노력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네. 부모로서의 역할 하기에도 벅찬데 이제는 원격 수업 선생님 네, 역할도 맞아요. 해야 되고 맞아요. 지도 생활지도 역할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역할이 생긴 네.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만능으로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뭐 우리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럴 때는 언제나 우선 순서가 좀 있어요. 네, 우선 순서에서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제1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요. 학습은 대체 인력이 있긴 있어요. 구하려면. 근데 엄마는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충돌할 때는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엄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서 기준을 완벽하고 이상적인 걸로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를 3장 풀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1장 풀더니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3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걸 다 해내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냐면 이 상황에서 가장 타당하고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완벽하고 이상적인 게 아니라 타당하고 합당하게. 현실 가능한. 네, 타당하고 합당하게 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또 이런 불안이 생겨. 그러면 얘 힘들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애가 맨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그게 이제 역시 잘 키우고 싶은 부모의 두려움이긴 한데요. 아이가 너무너무 하기 싫다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은 말해줘야 돼요. 이거는 공부는 꾸준히 그냥 해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안 했다고 해서 큰일이 나지는 않아. 근데 공부를 통해 실력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참고 견디는 걸 좀 배우는 거거든. 공부는 원래 재미없거든. 그러면 너가 오늘 요 정도에서 1분만 더 해도 요게 참는 거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 엄마는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정도 말해주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내일 또 해. 내일 또 해도 돼. 이렇게 해야지. 너 이거 안 하면 뭐 큰일 난다부터 시작해서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2장을 시키느냐 3장을 시키느냐가 아니라 아이가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싫은 것도 좀 견디는 걸 해봐야 되는구나. 내지는 너 이거 사실은 오늘 다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애들이 얘기해요. 내가 너무 놀아가지고 너무 늦게 시작해서. 그러면 그 오늘 중요한 거 배웠네. 그러면 너 지금 사실 오늘 이거 안 해서 마음 불편하지. 그럼 애가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면 내일은 조금 일찍 시작하고 다 하고 놀아. 순서를 한번 바꿔봐. 그럼 애들이 내일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 거 배웠네. 이렇게 하고 끝을 맺어야지. 언제나 보면 화내고 겁봐 이렇게 해서 끝나요. 네네. 그런 게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지. 저는 엄마들의 마음에 가장 큰 1번이 요즘 엄마들이 걱정인 것 같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래요.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너무 그게 사랑하기 근본이 때문에. 잘 키우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불안을 어떻게 좀 다스리면 좋을까요? 근데 그냥 그 불안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그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마음을 잘 다루려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직면해야 돼요. 이걸 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한테 자꾸 화가 나는데 이게 진짜 화야? 뭐지?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걱정이 되는구나. 그래야 아이한테 엄마가 걱정되거든. 이렇게 나가거든요. 걱정되거든. 근데 이걸 내 마음을 모르면 야, 너 자꾸 왜 이래? 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화를 낸단 말이야. 근데 이 화로 표현됐지만, 화로 느꼈지만 사실 본질은 굉장히 아이를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박사님, 그게 연습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이 성장하려고 내가 자세와 태도로 가고 노력하느냐 여부인 거지, 죽기 전날까지 인간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 과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서 핵심적인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지. 개념을 생각해야지 자꾸 적용하는
방식, 기술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왜 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 생각한 의자에 앉히라고 그랬거든요. 애도 앉아있고 엄마도 앉아있는 과정에서 좀 진정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진정하세요인 거지. 의자가 플라스틱인지 나무인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서 귓속말로 박사님 의자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가? 정말요? 그래서 브랜드 그리고 나무가 좋은가요? 플라스틱이 좋은가요? 내지는 이 의자를 베란다에 놔야 되나요? 화장실 앞에 놔야 돼? 이걸 물어보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야 부모가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염려하고 궁금해하면서 애들을 잘 키우고 싶어 하는구나. 박사님의 개인적인 얘기 이거 좀 궁금한데 박사님은 아이 키우면서 힘든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유 아니죠. 힘드세요? 힘들죠. 그럼요. 외아들. 왜냐면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언제나 고민이 많고 언제나 후회를 하죠. 잘했든 못했든 언제나 자식을 보면 후회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럼요. 애가 어릴 때는 태교를 더 잘할 걸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 두 돌 때까지 더 많이 애하고 있어줄 걸부터 아들 뭐 초등학교 다니면 유아기 때 내가 얘랑 또 뭐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고 또 너무 가까운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부모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가장 행복을 주죠.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만. 근데 또 주변의 얘기를 우리나라는 참 땅이 좁아가지고 주변 얘기가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 베스트 케이스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왜 이 땅에는 김연아들이 그렇게 많아? 연아. 근데 기운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 아이는 내가 늘 보고 있잖아요. 그죠? 남의 집 아이는 잠깐 보잖아요. 너무 의젓해. 얘는 우리 애는 막 징징거리는데 근데 이 의젓한 남의 집 아이가요. 골목을 싹 돌아서면 거기서는 징징거려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언제나 많은 시간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지만 남의 집 아이는 잘할 때 많이 보거든요.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 생로병사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더하고 빼면 다 네트는 제로예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내 아이의 생물학적인 특성 이런 건 잘 파악을 해봐야죠. 왜냐면 기질이라는 거는 상당히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나 자신을 파악을 잘 못하면요. 아이를 엄청 사랑하는데 양육이 어려워요. 육아가 어렵고 애는 엄마를 좋아하지만 엄마랑 오래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걸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파악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걸 어떻게 대하는 게 맞다라는 거 공부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은영 박사님의 말씀이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지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대기자 TV